저희들이 대선 평가하고 지난주에 대담을 통해서도 이 분석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이번 대선은 저희들이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민주주의 후퇴 파괴인 계엄을 갖다가 막고 정말 그 진영 대결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압도적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그 압도적 정권 교체는 그 60%를 이야기했던 거고, 거기에서 아마 미니멈선이 한 그 50% 되는 넘어야 된다. 가반은 넘어야 된다는 거였는데 가반 문턱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반면에 홍 사장도 지적했지만 그 김문수 후보의 그 41.1%는 그 우리가 진보 보수 중도를 할 때 보수는 총집결했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고, 마지막 그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 보수의 지지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그 이준석 후보한테 그 같이 지지가 결합되면서 이 김문수, 이준석을 합하고 이재명과 권영국을 합했을 때는 또 다시 그 팽팽한 양자 대결로 그 나타났다. 그래서 이번 대선 결과는 그 흔쾌히 어느 쪽의 압도적 승리라 말할 수가 없게 나타난 결과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할 길은 정말 어떻게 말하자면 엄중하게 놓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영식 소장님이 저희랑 민심 리포트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조금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들이 폴리뉴스하고 9일날 1041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관심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했더니만은 잘할 것이다가 58.2%가 나오고 잘 못할 것이다가 35.8%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세대 간에 갈리는 것보다도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라서 아주 크게 갈립니다. 보수 경우는 잘할 것이다가 25.7, 중도가 65.7, 반면 진보는 90.9%가 잘할 것이다. 진보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중도도 65.7%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보수만 25.7%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념 성향 간에 큰 차이가 나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2년 간의 통합을 해야 될 과제로서 이제 드러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승리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선거가 끝나고 9일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선거 끝나기 직전에 투표하는 상황에 물어봤다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재명 그 당시는 후보인데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으로 후보의 인물, 능력과 리더십이 26.9%로 제일 많이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계엄 심판 및 내란 종식이 25.7%라는 거죠. 그 외에는 뭐 지금 그 10%의 응답률이 잘 안 나오는데 상대 후보보다 나아서는 6.7%, 정책과 공약은 5.0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나 정책 이런 것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당시 과거에 경기도지사를 할 때 했던 행정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아마 국정도 그런 식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계엄 심판 내란 정식이 제일 커 보이기는 한데 뭐 큰 차이는 없지만은 비슷하게 25.7%로 비슷하게는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계엄 심판 내란 종식 이 프레임 하나만 갖고 이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오히려 후보의 인물 능력과 리더십이 조금 더 많았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율 변화는 이재명 후보는 저러 옛날에 경기도지사 때 저런 행정 능력을 보여했으니 국정에서도 그걸 보여줄 것이다라는 틀을 갖고서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는 그런 하나의 기준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 김문수 후보가 41.15%를 얻었는데 왜 그나마 이 정도 얻은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패인보다도 했더니만은 상대 후보가 싫어서 이것이 33.1%입니다. 제일 높게 나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김문수 후보의 신뢰, 정직, 청년, 도덕성, 즉 개인적인 성격이 되겠죠. 개인적인 어떤 그 요인에 의한 것이 두 번째인 거고 제일 큰 거는 상대 후보가 싫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후보 득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후보의 어떤 그 뭐 인물평가가 2위이기는 해도 정책 공약 뭐 다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상대 후보에 대한 반사 이익의 성격이 강하다. 이건 달리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직 이것을 수행을 잘하게 될 때 결국은 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의 어떤 지지층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런 비토 정서가 무너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현재 이제 국민의힘의 모습에 대한 질문을 물어봤어요. 선거를 피한 현재 국민의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은 뭐 선거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마치 이기는 분위기다.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뭐 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보기로 해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응답 나오는 건 4.3%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당에서 마치 이긴 정당 같이 군다라고 했죠. 국민들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마치 이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고 반면 큰 변화가 필요하고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응답은 11.1%밖에 안 됩니다. 반면 큰 변화가 필요한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무려 78.6%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에 하나 마치 이긴 선거와 같은 분위기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치 이념 성향으로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뭐 진보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보수층 내에서도 큰 변화가 필요한데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가 69.9%예요. 70%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 큰 변화가 필요하고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긍정평가를 하는 쪽은 17.6%고 이 보수층조차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응답하는 3.1%로 오히려 중도나 진보보다도 더 낮습니다. 즉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오히려 보수가 중도 진보보다도 더 절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대신 변화를 방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그나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느냐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느냐 그것만 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심 리포트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잘할 것 같아 58.2%입니다. 네. 그저께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에서 58.2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렇죠.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그 아주 잘할 것 같아가 또 44.9로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시면 58.2 물론 그 투표율 그 49.4보다는
한 10% 정도 높게 나왔는데 예. 이맘때 역대 대통령들한테 그 기대치보다는 좀 낮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 모든 역대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이렇게 탄핵당한 이후에 이 재보궐선거로 취임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거와 기존의 대통령을 이 탄핵당하고 대통령을 다시 뽑으면 이것이 진영이 확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 이후에 들어선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에 비해서 이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해보는 것이 정확하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 74.8%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지금 낮다고 보겠고, 반면 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하고 놓고 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 그 52.7% 정도가 나왔으니까 한 5.5%포인트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그 취임 직후보다는 한 5.5%포인트 더 높게 출발한다. 이렇게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치르고 지금 일주일 지났잖아요. 네. 일주일 지났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보수도 총집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49.4 대 41.1 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준석 후보와 권영구 후보를 양쪽으로 더해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뭐 50도 50식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현재는 좀 가지지 않고 있다 이래 보여지고, 이것이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은 암만 해도 그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자기 삶의 개선에 대한 기대와 네. 같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역대 대통령들도 다 보면은 뭐 70%, 80% 이런 이 기대감들이 수치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 대선의 그 결과에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위에는 좀 상승의 여지가 있다. 전 그래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해서 41.15%를 받았느냐, 상대 후보가 실어서 33.1%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김문수 후보가 확보했는 지지율을 반영하면은 약 13, 4% 정도가 됩니다. 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층의 13, 4%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기 여하에 따라가서는 비토그룹으로 김문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국정 지지층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쉬운 그 지지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기 여하에 따라서는 이제 전제이지만은 그 층을 만연의 지지를 이렇게 그 성과에 따라 갖고 평가가 달라지면은 약 한 70%, 60, 70% 정도까지는 거의 뭐 그 이상 지지로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단지 하나의 문제가 뭐가면은 다음 주제와 관련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제 문제가 제일 큰 이슈로 떠올라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제일 큰 이슈로 떠올라서 역대 정부가 보면은 정권 한 1년 차는 정치 사회 개혁을 통해 갖고 지지를 끌어올립니다. 지지를 끌어올리고 하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사회 개혁을 갖고서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데 그 이유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노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정치 사회 문제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경제 문제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 방치라고 표현한 거는 너무 좀 심각한 말이 될지 몰라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경을 쓴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고 그걸 풀어서 실제 민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의 성과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윤석열 임기 내내 한 3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민생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문제는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도 사실 적폐청산 이런 프레임을 걸고서 임기 5년 중에서 좀 오랜 시간을 끌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아야 된다는 식으로 국민들이 민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억제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것까지 합하면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중반기부터 지금까지 한 5, 6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민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정책을 펼치거나 국정 운영을 한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 상태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을 하다 보니 국민들이 새 대통령이 들어서는 이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손봐야 되거나 손을 봐야 되겠지 이해는 하겠지만 그 부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시간이 짧고 바로 지금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성과 내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성과를 내주면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실망이 생각보다 빨리 와서 이 지지율의 확장폭이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현재 첫 번째 조사에서 리얼미터 한겨레에서 58.2% 잘할 것이다. 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추가 상승 요인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70%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이 초반에. 그런데 현재 어쨌든 그 당선 이후에 보면은 이 주요 뉴스에서 그 공직선거법과 그 어제입니까? 대장동이 전부 다 재판부에서 추후 지정. 네. 추후 지정은 뭐 이 재판이 스톱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단 보류했어요. 이를 그래서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것 때문에 오늘 고법의 앞에 가서 이 항의 의총을 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형사소송법을 입법으로 추진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여론이 더 악화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사법부가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타협한다 하는 것이 조금 이 표현이 적합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아마 현재 사법부에서는 새 대통령이 당선된 상태에서 사법부의 어떤 그런 정치적 판단으로 보여지기는 한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관련 이런 소송을 중단을 하는 거로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 같는데 사법부에서 그 정도 사법부는 사실 상당히 양보를 한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는 사법부가 그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되고 그거를 형사소송법을 개정까지 가버린다면은 내가 볼 때는 여론의 역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이 여론상으로 형사소송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의 여지가 있지만 임기 끝날 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100%는 아니어도 아마 다수가 동의를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정도 선에도 그 민주당은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다. 즉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는 가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임기 초기에 어떻게 말하면은 그런 대통령의 국정 수행의 불안 요소는
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그 국민 여론이지 않나 싶은데 한국 리서치가 코리아 타임즈 의뢰에서 6월 4, 5일 조사한 결과는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이 52%로 중단 46%보다는 높게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4일 5일이면은 투표일이 3일. 3일이고 결과는 4일은 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아니 결과. 개표 이미 나왔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뭐냐면 대통령 당선 전에 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 4일 5일 조사. 후에 조사인 거예요. 후에 조사. 4일 날 4일 5일 이틀 조사. 그러면 4일이면은 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죠. 아니지. 3일 날 투표하고 그날 밤에 다 개표하고 새벽에 결과 나왔잖아. 4일 날 새벽에. 아니 그러니까 이 조사 시점이 어떻게 돼요? 4일 5일. 4일 5일 조사라. 4일 5일. 4일 결과 5일 나온 다음에. 조사인 거. 이래 되면은 만약에 나는 이제 그 투표 전에는 아마 이런 정도의 여론조사가 아닐까 이렇게 봤는데 국민들이 투표 개표를 하고 나서도 이런 여론조사라면은 제가 보건데 뭐 이건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그런 원칙이 대통령도 예의없이 적용돼야 된다는 이런 스테이적인 입장인 것 같는데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하기가 좀 못합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여론조사가 나는데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여론이 엄청 악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아마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야당이 지금 강공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고법 앞에서 의총을 한다든지 뭐 지금 위헌 소송도 한다, 불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더라도 어차피 그 법은 이 소급법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법을 만들어도 이제 상당히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58.2%에서 점차 그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아마 70%까지는 올라가고 하면은 이게 대한 여론도 저는 변경 가능하리라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야당은 지금 이것도 일종의 정치 공세 성격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당연히 그 야당은 항상 보면은 그 시점에서의 국민 다수의 어떤 정당성 있는 선택 이게 이제 우선시 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도 국민의 이번 대선 선택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맞다. 이런 헌법학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자, 그런데 우리 두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 행정부, 입법 모두 장악한 역대 최강의 권력입니다. 그래서 독재가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김문수 후보 공격도 많이 하고 있는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41.5로 경제복리 민생 안정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성보가 나지 않을까 초반에 싶습니다. 그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리얼미터에 보면은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이 41.5%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부동산 문제 해결 요 문제가 또 2.1%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경제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걸 합하면은 약 43.6%가 됩니다. 뭐 거의 절반 정도가 경제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는 거고 반면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20.4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그 정치개혁이 한 8.3%는 합하면은 28.7%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권 초에는 정치 사회 개혁이 우선 과제가 되고 그 부분을 함에 따라서 지지를 끌어올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 정부의 경우는 이미 정치 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가 한 28% 정도이고 이 경제 관련 요구가 이미 43%로
현격하게 경제 쪽에 더 현안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볼 때 뭐 정치 사회개혁 문제를 이재명 정부에서도 해결해야 될 건 해결해야 되겠지요.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 문제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보다도 지지율이 논쟁이 벌어지면서 지지율을 오히려 끌어내릴 소지가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이 정치 사회개혁 문제를 한다면 짧게 명확하게 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좋고 국정 운영 기조를 경제 회복 문제와 민생 경제 쪽으로 빨리 전환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여간에 그 내세운 게 그 내란 종식, 국민 통합, 민생 경제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이제 내건 게 하나가 내란 종식이고 그게 지금 이 특검 3특급이 지금 국회에 통과되고 아마 그 발효가 되면은 또 특검 전국이 또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 뭐 이렇게 3특검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내란 종식의 과정은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 그건 뭐 지금 이 법으로 지금 이제 특검이 그 숱한 세월을 거쳐서 거부권을 당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하게 되는 건데 그 가운데서 그 민생경제 부분에서 이 전국민 지원금 25만 원인가요?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더라고. 왜냐면은 그 누가 거기에 상당히 높다고 했네. 솔직히 말해 국민들한테 1인당 25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민생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그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부분은 나는 잘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1인당 25만 원 지불해줘가 민생 경제가 살아날 것 같으면은 이미 벌써 살아났죠. 지금 우리나라 이 경제는 국민들한테 25만 원 준다고 살아날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부터 지금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돈 푼다고 지금 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리스크 차원에 따라 갖고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그 경제의 어떤 판이 새롭게 판이 짜여지는 상황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서 경제적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어내고 그걸 이후에 어떤 이 미시적인 정책으로 접근해 가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갖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어떤 그런 그 재평 과정에 대한 전략이나 대응 없이 미시적으로 지금 그 지원금 25만 원 준다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민주당이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경제와 민생 경제를 회복해 가는 과정에 되고 지지율로 연결되는 어떤 그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이런 어떤 그 돈을 푸는 정책으로만 의존해 갖고는 한계가 있다. 지금 물론 이 재정 정책 이건 뭐 재정 정책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의 지금 경제를 이게 뭐 궁극적으로 뭐면은 경제가 지금 돈이 안 도는 거를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한계를 돈을 풀어서 돈을 쓰게끔 회전을 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가면은 전체적인 소득이 낮아져 있고 미래에 대한 경제에 대한 어떤 이 낙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안 쓰는데 이 상황에도 25만 원 지불한다는 게 물론 뭐 지역 상품권을 해서 소상공인한테 도움은 되는 그런 정도 효과는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면은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경제 회생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거시적인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당장에 워낙 지금 경기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골목 경제와 지역 경제를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 나름대로 저는
참고로 이번에 일본에서 참여연 선거 곧 있는데 일본 정부 여당도 전국민 민생지원금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 나름대로 그 의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그 여야 진로 전망에서는 여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 모레였죠. 13일 날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 같은 친명끼리의 그 구도다. 근데 이번에는 원내대표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20%가 반영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 승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좀 궁금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민주당은 8월 달에 당대표 선거가 그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사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죠. 그리고 직전 원내대표였던 삼선 박찬대 두 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힘은 16일 날 신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이 3선의 김성원, 성일종, 송원석, 4선의 김도욱, 김상훈, 박대출, 이현성, 5선의 김기현, 나경원, 아주 뭐 절비하네요, 후보들이. 예, 그리고 차기 당권은 지금 8월 말로 이렇게 다 예상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맞서서 안철수 의원이 한편으로 친윤계 지지를 받아서 이 승부를 겨룰 가능성이 있다. 이게 변수가 김문수 후보가 41.4는 전부 보수를 결집했다 그랬잖아요. 그 연장선 상에서 좀 보수의 혁신, 이걸 오히려 주창하면서 넣을 가능성이 있다. 본인은 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리고 당권 경쟁 이런 거 할 때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짚혀집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이준석 후보는 아까 말한 8.3% 지지고 젊은 층의 지지로서 미래세대 지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당원이 한 2배를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 개혁신당 당대표에 나서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TV 토론 때 3차 토론 부적절한 발언으로서 의인적 제명청은 또 47만 명이 돌파했다. 50만 명. 오늘 50만 명이 돌파했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정가의 향후 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민주당은 그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좀 이 수직적 당정 관계가 강화되리라 예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지금 민주당이라는 게 옛날엔 개파라는 게 존재했고 비주류라는 게 존재했는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가장 큰 특징은 양쪽 다 저희 비주류가 없어지고 개파라는 것 자체가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제가 한동훈계라는 게 하나 들어서 있는 정도인 거고, 지금 지난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은 이재명계 단일 대우로 이미 구축이 되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철저하게 수직적 당청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에서는 극복 못합니다. 누가 극복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극복될지 안 될지는 뭐 더 두고 봐야 되겠고, 이제 이런 상황에 되고 당 대표 선출은 기왕에 권리당원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원내대표의 권리당원의 표심이 지금 20%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는 보면은 개파범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재명 후보 당대표와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가까웠냐 뭐냐 관계에서 표가 이제 이 원내대표 유불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는데, 이제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원내 대표로 나오는 두 후보 김병기 서영교가 어쨌든 다 친명계 후보잖아요. 네, 후보인데 이 권리당원 20%가 들어갔을 때 제가 볼 때는 권리당원 20%가 국회의원들보다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이 권리당원 쪽에 되고 당원들이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논의 같은 온라인상으로 아마 논의가 이루어져서 결정을 할 것 같는데 그것으로 결정되는 쪽으로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0%가 들어오면. 이런 현상은 언제 나타났냐면은 작년인가요? 그래서 뭐 한 작년 여름인가 저기 그 시도당 위원장 때 보니까 시도당 위원장에 되고 거기 그 친명계 그 사이트나 이런 쪽에 되고 결정하면 거의 다 후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리당원이 20%가 들어갔다면은 비슷비슷한 두 후보가 나간다면은 이 권리당원의 그 집단 그 토론의 결과로 선택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173명의 의원인데 20%면 한 34명이 해당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쪽으로 쏠릴 것이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면서 이것이 승부를 가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여간에 뭐 이 다들 그 당정의 원팀을 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당의 첫 원내 대표니까 당연히 뭐 대통령과의 초기 국정 운영을 그 함께 나갈 수밖에 없을 건데 이것이 이제 국민 통합 차원에서의 그 야당과의 협치를 얼만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런 부분에서는 김병기 의원보다는 그 연륜이 다선인 서영교 의원이 조금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원팀에서는 둘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권리당원에서 이렇게 어떻게 나가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거꾸로 지난 총선 때 공천심사위에 재심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공천심사팀의 그 일원이어서 초선에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 사선인 서영교 의원은 그 정치 경륜이 깊고하기 때문에 좀 중진 이상의 지지가 높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다들 모르겠다 이러는데, 김병기 의원이 어제 MBC 단독으로 그 국정원 아들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그 기조실장과 그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의 통화 녹취가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억울한 것을 이야기했을 따름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명백히 이거는 인사청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거는 김병기 의원한테는 상당히 악재가 될 수가 있겠네요. 더더기나 신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악재가 되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그 인사에 대한 소식으로는 그 오광수 민정수석은 배우자가 부동산을 차명 관리를 했다. 뭐 배우자 차명 이런 논쟁은 꽤나 흔했던 거고, 여기의 경우는 국정원의 인사에 개입했다. 이게 실진지 아닌지 몰라도 딴 데도 아니고 국정원이다 말입니다. 도대체 얼마?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거든요. 예, 출신이니까 그렇게 출신이든 말든 딴 예를 들어가 힘이 없는 기관도 아닌 힘 있는 기관이 그 정도로 그걸 힘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그림은 참 안 좋은 그림이네요. 김병기 의원한테는. 예. 하여튼 김병기 의원은 뭐 그 억울했다고 뭐 항변하고 있고, 그 결과도 어쨌든 뭐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김용태 위원장이 뭐 선거에 승리한 정당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상당히 좀 예를 들면은 지금 당의 그 혁신을 이끌면서 원래 6월 말까지 임기인데 전당대회까지 그 연장을 뭐 전당원 투표로서 묻겠다 이랬는데 뭐 다수 의원들이 그건 부적절하다. 이 전국 상임회인가요? 뭐 그걸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재선 의원들은 지지를 선언하고 나왔고 그 김용대 위원장의 개혁안에 대해서. 근데 친윤들은 빨리 그만둬야 된다. 뭔 소리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16일 날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고 그럼 새 원내대표가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민주주의는 그 시점에서의 선출된 권력이 가장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최대 힘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원내대표가 후보군이 절비하잖아요. 이게서 과연 누가 될지 아마 출마도 좀 정리돼서 나오겠죠. 이분들이 다 나오기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경원 의원이 주목됩니다.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보를 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걸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저는 상당히 좀 이렇게 지금 보이고.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했나요? 아직 선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론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친한 쪽에서 후보를 냅니다. 이번에 후보를 내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의원 다수는 친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친윤에서 어떻게 교통정리다 이걸 좀 주목해 봐야 되고요. 문제는 지금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차기 당권이죠.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그 당의 탈바꿈을 주도하겠다. 그래 본인만이 대선도 가능했고 지방선거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철수 의원이 지금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 지지를 전국적으로 진정성 있게 했고 그걸 당원들한테서 좀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당대표 대안이 없는 친윤계에서 한동훈이 대항마로서 안철수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의도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봐요? 한동훈, 안철수? 일단 제가 원내대표는 뭐 당내 이루어지는 거고 특히 민주당은 권리당원 20%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원들 간의 경선이니까 제가 뭐 전망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없고 당 대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세 가지 포인트를 지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원래대로라면은 7월경에 당 대표를 뽑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7월에서 뽑는 게 아니고 그보다도 한 달 늦어진 8월에 당 대표를 뽑는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서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이제 따라 나오는 게 뭐가나 김영태 현재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6월 말일로 돼 있는 거를 당 대표 뽑을 때까지 연장을 한다는 것이 전제에 깔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8월 말에 당 대표를 뽑고 8월까지 당 대표를 뽑고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그때까지 비대위원장직을 유지를 한다면은 일단 당내에서 김영태 개혁안에 힘을 실어준다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당대표가 누가 되고 그걸 떠나갖고 김영태 비대위원장의 어떤 개혁 혁신안으로 힘을 실어준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시점에 가서 당대표를 뽑으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이제 거론할 수 있는 거는 한동훈, 안철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김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안철수의 경우는 이번 대선 경선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은 보수 국민의힘의 많은 어떤 그
지지 기반을 확보를 했는 것을 전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경우는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예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이게 나온다면 이 판은 또 다 무너져 버리겠죠. 예.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나오는 경우와 나오지 않는 경우로 봐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경우 이 한동훈과 안철수 구도로 간다면은 이 구도가 그림은 되는데 아마 국민의힘 그 친윤계 후보들이 내가 볼 때는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중에서 일부 친윤계들 중에서 친윤계가 그 뭐 108명 중에서 100명을 다 장악하고 있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고 예를 들어 일부 균열이 벌어지면은 내가 보건대는 이 책임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쪽으로 표로 갈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친윤계들이 지금 안철수 대 한동훈의 구도를 놓고서 당 대표의 지금 승부를 걸 만큼 그렇게 지금 느긋한 상황이 못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구도 싸움은 별로 친윤계가 원치를 않을 것 같아요. 승산이 생각보다 약해요. 그러면은 친윤계는 먹으면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이 김문수가 만약에 움직이면 김문수를 밀어서 이 친윤계의 1차적인 목표는 한동훈이 되는 걸 막는 거니까 김문수를 밀어서 추대하는 안을 지금 생각하는 게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내가 볼 때는 친윤계들이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집단지도 체제를 아예 그냥 바꿔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대표제를 없애버리고 뭐 옛날에 최고위원 한 명 정도 두는 최고위원은 있겠죠. 있는 상태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해서 5명, 때에 따라서는 그 숫자를 늘려버리는 방향으로 조금 하려고 하는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래 되면 원내 의원들이 최고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5명이든 10명이든 되면은 10중 8구 그거는 거의 대부분 또 친윤계들이 되지 않겠죠. 친윤계들의 장악을 위한 어떤 그 집단 지도 체제로 비춰져 갖고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고, 어찌됐든 간에 친윤계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즉 한동훈을 견제하고 친윤계가 살아남는 구도로서 대선을 본다면은 안철수를 내세우는 거는 승산이 좀 약할 것이고, 김문수를 내세우면은 승산은 있을 텐데 나중에 뒤가 우려가 되는 거고, 그것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가능만 하다면 집단 지도 체제에서 친윤계가 한 50% 이상 장악해갖고 당을 끌어가는 이 방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이래 봐요. 예, 그 집단 지도 체제는 그 합의제죠. 그러니까 대표 최고위원 그 당 대표의 권한이 뭐 최고위원하고 법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당의 주류를하고 지금 친윤을 본다면 친윤에서는 뭐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보고, 그다음에 당 대표가 여의치 않을 때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과연 당 대표에 나설 것이냐 부분은,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의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쪽에서 선 사람들은 다 김문수 당대표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시다시피 오인들 중에서는 그 당시에 김문수 지지에서는 선 사람이 없어요. 캠프에 있다가도 다 돌아가 버렸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제 친윤이 김문수 후보 지지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성립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친윤이나 김문수 후보와 간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랬을 때 당대표의 후보를 낸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어쩌면 이번 전당대회 지도부를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진짜 국민의힘이 문을 닫냐 안 닫냐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동훈하고는 또 결이 다른 개혁
이 지도자로서 온 국민에게 인식돼 있으니까 그래서 안철수에 대한 친윤 지지가 이야기 나오는 건데 저는 지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지난번에 윤석열 탄핵 당론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단일화 과정에 대한 당무 감사를 하는 거고 이게 지금까지는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낸 바가 없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친윤에서는 어제 의총에서 그저께 의총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한 거거든.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이래까지 나온 건데 이게서 뉴스를 보니까 당무감사 시작됐다. 후보 교체 과정에 조사가 시작됐다. 당무감사는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이게 하여간에 그 부분에서 그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뭐 예를 들면 탄핵 반대 당론을 갖다 바꾸는 그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한번 넘어야 될 대목인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양쪽에서 그런 분위기는 좀 모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아마 9일날 못 끝낸 의총을 계속 연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과연 그 김용태 위원장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하고 그 전당대회를 지금 8월 말로는 다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래 되면은 이제 아마 거기 공식화되면은 당대표 후보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그 당 개혁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겠죠. 뭐 홍준표 의원은 그 정당 해산 될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내란에 연루된 게 그 당이 이렇게 드러나면은 그는 정당 해산 사유에 속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하여간에 국힘은 그 현재 이 많은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것이 그 피부로 안 오지만 현재 전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3특급이 통과되고 또 특검이 진행되지고 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내란 재판이 되면서 이 국힘의 운명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자체적인 수습하고는 또 별다른 또 다른 변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앞으로 향후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마지막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란 종식과 국민통합, 민생경제 그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저는 온 국민이 함께 다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갈 길이고 예, 그런 부분에서 정말 나이스하게 힘차게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